미국이 한국에 18%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굴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지스함 14척의 정비를 전면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태평양 함대가 멈췄습니다. 관세로 한국을 길들이려던 미국에 벌어진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18% 보편 관세. 내가 직접 설계한 이 완벽한 숫자가 전 세계를 뒤흔든 그날, 저는 워싱턴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축배의 잔이 채 씻기도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 한 통의 공식 통보문으로 미합 중국의 태평양 방어선 전체를 올스톱시켜 버릴 줄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20년간 갈고 닦은 통상전쟁의 가장 예리한 칼날이 고스란히 제 목을 겨눈 그 처참한 18시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낱낱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미합 중국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에서 차석 대표직을 맡고 있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통상 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지 올해로 꼬박 22해째를 맞이했죠. 워싱턴의 무역 전쟁터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국산 철강에 40%짜리 반덤핑 관세를 박아 넣은 것도, 유럽연합의 보조금 문제를 WTO에 끌고 가 승소를 따낸 것도 전부 제 손끝에서 나온 작품이었으니까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관세의 외과의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얼마나 깊이 째야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는지 정확히 아는 남자라는 뜻이었죠. 그런 제가 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하달받은 특명은 지금까지의 모든 작전을 한꺼번에 뛰어넘는 거대한 스케일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8% 보편관세 법안의 설계와 실행,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수출품에 일괄적으로 18%라는 무시무시한 세금 장벽을 쌓아 올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었어요. 미합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문짝을 부여잡고 전 세계를 향해 입장료를 받겠다는 전례 없는 경제적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37명으로 구성된 USTR 특별관세 설계팀의 총지휘를 맡았습니다. 석 달 동안 잠을 줄여가며 국가별 무역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고 산업별 타격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으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와 끝없는 조율회의를 거쳤죠. 그 고된 작업의 결실이 마침내 대통령의 펜 끝에 닿은 것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USTR 본부 6층 대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백악관 브리핑룸의 생중계 화면이 선명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꺼운 행정명령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묵직한 만년필 끝을 찍어내리는 순간 회의실 안에 빽빽하게 들어선 USTR 직원들 사이에서 일제히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휘파람 소리, 손뼉 소리, 종이컵을 부딪히는 건배 소리가 뒤섞여 마치 슈퍼볼 결승골이 터진 스포츠바처럼 뜨겁게 들끓었죠. 저는 창가에 기대선 채 부하 직원이 건네준 샴페인 글라스를 가볍게 기울이며 그 황홀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혀끝에서 팡 터지며 기분 좋은 탄산의 자극이 입안 가득 번져 나가더군요. 6층 유리창 너머로는 워싱턴 특유의 회백색 하늘 아래 거대한 정부청사 건물들이 이풍당당하게 도열해 있었고 그 풍경 전체가 마치 제 승리를 축하하듯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진짜 해냈어. 정말 역사적인 날이야. 옆에서 함께 샴페인을 홀짝이던 USTR 수석 자문관 마이크 팔레티가 제 어깨를 세차게 두드리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자네가 설계한 18%짜리 그물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 중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이고 전부 우리 금고에 통행세를 바치게 됐어. 감히 미국의 소비시장에 물건을 팔려면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이크의 칭찬보다 훨씬 더 달콤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윙윙 돌아가고 있었어요. 연간 예상 관세 수입 3,200억 달러. 우리 화폐로 환산하면 대략 45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줄이 미국의 금고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공로의 한가운데 제가 우뚝 서게 되는 셈이었죠. 리처드, 한 가지 물어볼게. 마이크가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살짝 낮추더군요. 나라별로 반발 강도를 시뮬레이션한 거 있잖아.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어디야? 중국, 유럽연합?
저는 피식 웃으며 대형 스크린 옆 벽면에 붙어 있는 세계 무역 현황 대시보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국가별 예상 반발 등급이 빨간색부터 초록색까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중국은 당연히 최상위 경계 대상이지. 보복 관세를 바로 걸어올 거야. 유럽연합도 만만치 않고. 일본은 속으로 분노하겠지만 미일 동맹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진 못할 거야. 저는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그럼 가장 편한 데는 마이크가 지도 위에 시선을 옮기더군요. 제 손가락이 거침없이 한반도를 콕 찍었습니다. 한국. 여기는 사실상 걱정할 게 없어. 마이크가 눈썹을 치켜올리자 저는 자신 있게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얼마인지 알아? 전체 수출의 18%가 미국행이야.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LG 배터리, 전부 미국 시장이 생명줄이지. 우리가 관세 몽둥이를 한 번만 크게 휘두르면 한국 경제의 등뼈가 흔들려. 그런 나라가 감히 미국한테 정면으로 대들 수 있겠어? 기껏해야 로비스트 몇 명 보내서 예외 조항 좀 달라고 사정하는 게 전부일 거야. 저는 대시보드에서 한국 항목 옆에 찍혀있는 초록색 안전 마크를 가리키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 팀이 석 달간 돌린 시뮬레이션에서도 한국은 반발 강도 최하위권이었거든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보복 카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었죠.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전부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쇼핑몰의 주인이 입점 업체한테 임대료를 올린 겁니다. 입점 업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쇼핑몰을 떠나면 당장 매출이 바닥을 치니까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하는 구조요. 한국은 그 입점 업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쇼핑몰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18%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관세 서명일에 그 화려하고 떠들썩한 축제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USTR 동료들과 펜실베이니아 에비뉴의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성대한 만찬까지 즐긴 뒤 택시를 타고 조지타운의 자택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아이폰으로 전 세계 뉴스 속보를 훑어보는 것이 그날 마지막 낙이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초강경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응 조치를 시사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맹국으로서 극히 유감이라는 외교적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전부 제가 예측한 대본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걸렸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아무리 넘겨도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보이지 않더군요. 산업통상부 성명도 없고 청와대 논평도 없고 한국 기업들의 우려 표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보복을 선언했고 유럽은 규탄 성명을 냈고 일본조차 유감을 표명했는데 정작 18%의 직격탄을 맞아야 할 한국만이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텅 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새벽이니까 내일쯤 반응이 나오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폰을 옆으로 밀어놓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한국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제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셈이기도 했으니까요. 반발할 카드가 없으니 반응을 못하는 거라고 편하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의 알람 시계가 자정을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20년 관료 인생 최고의 만족감에 젖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지타운 자택의 2층 침실 커튼 사이로 워싱턴의 희뿌연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알람보다 10분 일찍 눈을 뜬 저는 개운한 기분으로 욕실에서 면도를 마치고 다림질이 완벽한 와이셔츠의 단추를 차례로 잠가 올리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감 넘치는 제 얼굴이 마음에 들더군요. 오늘은 의회 브리핑이 잡혀 있었습니다. 상원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앞에서 18%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제 커리어의 활용점정이 될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근길에 아이폰을 꺼내 다시 한국 관련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관세 서명 이후 벌써 14시간이 지났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공식 반응이 제로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 번째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은 대응 관세 품목 리스트까지 언론에 흘렸는데 한국은 마치 이 지구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었죠. 택시 뒷좌석에 앉아 포토맥강을 건너는 동안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불편함이 위장 어딘가를 살짝 긁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의 감각이었어요. 침묵은 굴복의 다른 이름이잖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 불편함을 목구멍 아래로 꾹 눌러 삼켰습니다. 반발할 힘이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라고 제 자신을 설득하며 USTR 본부 건물의 회전문을 자신 있게 밀어젖혔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오늘의 일정표와 함께 따끈한 아메리카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첫 모금을 입안에 머금은 채 모니터, 세 대가 나란히 놓인 채 작전 지휘 데스크 앞에 앉았어요. 왼쪽 모니터에는 실시간 글로벌 무역 데이터 대시보드가, 가운데에는 이메일 수신함이, 오른쪽에는 CNN과 블룸버그, 실시간 뉴스 피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18% 관세의 여파로 들끓고 있었지만 제 사무실은 완벽하게 통제된 평온 그 자체였죠. 그 달콤한 평온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커피 한 잔을 다 비우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직통 전화기가 울린 것은 오전 9시 17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이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은 곧 국방부 장관실과 직결된 최상위 비상 채널이 활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20년 동안 이 전화기가 울린 것을 저는 손에 꼽을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콜먼 차석 대표, 지금 당장 펜타곤으로 넘어와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국방부 획특군수 차관보실의 수석 부차관보 존 브래들리 소장의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군인 특유의 억양에 평소에는 없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소장님? 저는 아직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여유를 부려봤습니다. 오전에 상원 브리핑이 있어서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상원 브리핑은 취소하십시오. 브래들리 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내려앉더군요. 당신이 어제 서명시킨 그 18% 관세 때문에 지금 태평양 함대 전체가 비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조선소가 우리 이지스함 14척에 대한 MRO 전면 중단을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입에서 뗀 채 3초간 멈칫했습니다. 뇌가 그 문장을 처리하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국 조선소가 이지스함 정비를 중단했다고요? 관세가 군사 정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브래들리 소장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오션과 HD연대 중공업이 공동으로 펜타곤에 정식 통보를 보냈습니다. 18% 관세 조치로 인해 MRO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품질 보증이 불가하다며 전면 작업 중단과 엔지니어, 인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주만과 요코스카, 괌해역에 배치된 한국 기술, 인력 650여 명이 짐을 싸고 있다는 현장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즉각 방어벽을 쳐 올렸어요. 잠깐, 그건 한국 업체의 귀여운 엄포 아닙니까? 관세가 부담되니까 단가를 올려달라는 협상 전술이겠죠. 며칠이면 풀릴 겁니다.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브래들리 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콜먼 차석 대표,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현재 태평양 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14척 중 9척이 한국 MRO 사이클에 걸려 있습니다. 그 중 4척은 이미 추진 체계와 전투 시스템을 분해한 상태로 도크에 묶여 있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손을 놓으면 저 배들은 단순히 정비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철이 됩니다. 한국 업체가 구축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없이는 부품을 제자리에 맞추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다른 계산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MRO가 뭐길래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미국에도 조선소가 있잖아. 헌팅턴 잉걸스, 제너럴 다이나믹스 베스 아이언웍스, 세계 최대 군함 제조사들이 버젓이 본토에 있는데 소장님, 우리 본토 업체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팅턴 잉걸스한테 긴급 MRO를 맡기면 한국 없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브래들리 소장의 대답은 제가 평생 들었던 그 어떤 군인의 목소리보다 씁쓸하고 무거웠습니다. 콜먼 차석 대표, 당신은 국방부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군요. 미국 본토 조선소의 건조 도크 가동률이 현재 11%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도크 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이지스함의 위상 배열 레이더, 냉각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미국인 기술자. 수가 전국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43명입니다. 43명으로 태평양에 흩어진 14척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한다는 것은 곧 제가 설계한 18% 관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소장님, 과장하시는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정비를 잘한다 해도 결국 우리가 설계한 군함이고 우리 기술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우리가 준 도면대로 조립하는 하청업체일 뿐입니다. 대체가 시간이 좀 걸릴 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뱉어낸 그 오만한 문장이 불과 24시간 뒤의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녹취록에 고스란히 박혀서 제 정치 생명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비수가 될 줄은 그 순간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브래들리 소장이 마지막으로 건조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지금 펜타곤 지하 2층 합동작전 통제실에서 태평양 함대 긴급 상황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오십시오. 관세를 설계한 당사자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요. 딸깍. 수화기가 끊어지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메리카노 잔을 내려다봤어요. 커피 표면에 비친 제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유난히 창백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기껏해야 며칠 버티다 돌아올 거야. 관세 좀 깎아달라고 읍소하면 적당히 예외 조항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대본을 짜며 양복 상의를 걸치고 USTR 사무실을 나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포토맥강을 다시 건너 펜타곤으로 향하는 그 짧은 택시 안에서도 저는 단 1%의 불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올린 통상 전쟁의 자신감이 너무 단단했거든요. 미국 시장의 크기가 곧 권력이고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걸고 믿어온 신앙이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눈먼 신앙이 펜타곤 지하 합동작전 통제실의 육중한 철문 너머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지하 2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USTR 본부가 정장 차림의 관료들이 커피를 홀짝이며 스프레드시트를 뒤적이는 세련된 사무공간이라면 이곳은 지구의 절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신경 중추 같았어요. 합동작전 통제실의 육중한 이중 철문을 통과하는 순간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형광등 대신 모니터들의 푸르스름한 빛이 방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고 수십 대의 스크린이 벽면을 빼곡히 채운 채 태평양과 대서양 위에 흩어진 미해군 함정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이었습니다. 이 방은 평소에 기계의 윙윙거림과 키보드, 타건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고도로 통제된 정적의 공간일 터인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무전기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다급한 교신, 소리, 전화기 벨이 겹겹이 울리는 불협화음,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외치는 고함 소리가 마치 방금 폭격을 맞은 전시 지휘소를 연상시켰습니다. 방 한가운데의 거대한 타원형 작전 테이블 주변에는 이미 15명 이상의 장성급 군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별 하나짜리 준장부터 별 4짜리 대장까지 어깨 위에 별 개수만 세어도 이 방의 모인 권력의 총량이 얼마나 거대한지 바로 체감할 수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 저를 부른 장본인인 브래들리 소장이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와서 직접 보십시오. 그가 벽면의 초대형 전술 상황판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저는 작전 테이블을 가로질러 상황판 앞에 섰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태평양 전체가 펼쳐져 있었고 미해군 함정들의 위치가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평소에는 대부분 파란색 정상 표시일 텐데 오늘은 상황판의 풍경이 제 핏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기지 주변에 4개, 일본 요코스카 기지 근처에 3개, 괌해역 해상에 2개. 그것으로 설명이 끝났습니다. 합계 14개의 이지스함 아이콘이 하나같이 선명한 적색 경고 상태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적색 표시는 무슨 뜻입니까? 저는 목소리가 살짝 건조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해군 중령이 클립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적색은 전투 시스템 가동 불능 또는 정비 중단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14척 전부 한국 컨소시엄 MRO 계약 대상 함정이며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하나오션과 HD현대 중공업이 연합으로 전면 작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브래들리 소장이 상황판 왼쪽 구석에 떠있는 텍스트 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측이 보낸 공식 통보문의 요약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읽어 보십시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텍스트를 눈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그 문서는 감정이라고는 1g도 섞이지 않은 지극히 기계적이고 법률적인 문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발신 K조선 MRO 통합운영센터, 수신 미합 중국 국방부 해군작전사령부, 검명 MRO 서비스 품질 보증 일시 중단 통보의 건, 미합 중국 정부가 시행한 18% 보편관세 조치로 인해 MRO 정비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 및 소재의 국제 공급망 단가에 즉각적인 변동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계약 조건하의 정비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사는 계약서 제17조 나항 품질 보증 불이행 시 작업 중단 권리 조항에 따라 해당 관세 정책이 정상화되어 공급망 안정성이 회복되기 전까지 태평양 함대 소속 전 함정에 대한 MRO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며 배치 입력의 안전한 귀국 절차를 개시합니다. 저는 그 통보문을 2번 읽었습니다. 3번째 읽을 때는 손가락 끝이 살짝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블러핑입니다. 저는 등 뒤에 늘어선 장성들을 향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미해군 계약을 실제로 걷어차 버리면 그 뒤에 오는 경제적 타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수조 원짜리 MRO 시장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요? 며칠 버티다 결국 돌아올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미국의 민간 조선소를 투입해서 긴급 정비를 돌리면 됩니다. 제 자신감 넘치는 선언에 작전실 안의 공기가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장군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는데 그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은 분노도 경멸도 아닌 뭔가 이상한 것이었어요. 마치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종류의 시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직접 추진해 보십시오. 브래들리 소장이 팔짱을 끼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콜먼 차석 대표가 헌팅턴 잉걸스와 베스 아이언웍스의 긴급 MRO 대체 투입을 요청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48시간 안에 결과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실패했을 경우의 책임도 차석 대표가 지시는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이것이 제 커리어의 또 다른 화려한 무용담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관세 전쟁의 외과의사가 군사 위기까지 해결해버리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며 합동작전 통제실의 철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지하복도를 걸으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즉각 지시를 내렸죠.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 CEO 직통 비서실에 연결해. 그리고 베스 아이언웍스 정비사업부장에게도 동시에 전화 돌려 미국 국방부 긴급 요청이라고 전하고 오늘 오후까지 화상회의를 세팅해.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군함 제조사 2곳이 인력과 장비를 긴급 동원하여 한국이 빠진 자리를 메우고 48시간 안에 정상 가동. 그러면 한국, 조선소의 엄포는 아무 의미 없는 빈 껍데기가 되고 18% 관세는 예정대로 유지되며 저는 위기를 극복한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대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제가 쓴 그 아름다운 대본을 불과 몇 시간 만에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문제가 터진 것은 그날 오후 화상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제 사무실 모니터에는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의 정비사업부 수석부사장 그레고리 웨스트와 제너럴 다이나믹스 베스 아이언웍스의 함정 유지보수 총괄 디렉터 수전 김이 각각의 화면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요청을 듣고 급히 소집된 탓에 표정이 무척 긴장되어 있었죠.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사무적인 톤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MRO 컨소시엄이 18% 관세를 구실로 태평양 함대 이지스함 14척의 정비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미합 중국의 국방 역량을 해외 업체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됩니다. 본토 역량으로 긴급 대체 투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화면 속 그레고리 웨스트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가 넥타이를 살짝 풀어 당기며 입을 열었어요. 차석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건조 도크 6기 중 가동 가능한 것은 2기뿐입니다. 그마저도 지금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3번함 건조에 묶여 있어서 물리적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지스함 MRO를 받으려면 최소 도크 1기를 항모 공정에서 돌려야 하는데 그 순간 항모 인도 일정이 18개월 이상 밀리게 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도크가 부족하면 부유식 도크를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민간 도크를 징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레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을 정비하려면 전자기 간섭이 통제된 특수 환경의 건조 도크가 필요합니다. 일반 민간 도크에서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도크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인력입니다. 그레고리의 표정이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이지스함의 ANSPY 위상 배열 레이더 냉각 시스템을 다루려면 해당 장비 전용 자격 인증을 받은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조선소에 그 자격을 보유한 인원이 21명입니다. 전국의 모든 민간 조선소를 합쳐도 45명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45명이요? 아까 브래들리 소장이 말한 43명과 거의 일치하는 숫자에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화면 분할 오른쪽에서 베스 아이어녹스의 수전김이 끼어들었습니다. 차석 대표님, 인력 문제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어딘가 안타까움이 묻어나더군요. 한국 컨소시엄이 미해군 MRO를 맡기 시작하면서 도입한 디지털 트윈 통합 정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정의 모든 부품과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울의 클라우드 서버와 동기화시키는 체계인데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정비 효율이 기존 대비 340% 향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한국 측에만 있다는 겁니다. 제 미간이 더 깊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게 왜 문제인 겁니까? 물리적인 부품은 전부 함정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도면을 보고 수작업으로 조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전이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차석 대표님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한국이 구축한 디지털 트윈은 단순한 정비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지스함에 장착된 수만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보내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품 하나하나의 잔여 수명을 0.001% 단위로 계산하고 교체 순서와 조립 토크값까지 자동으로 지시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예지 정비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 없이 수작업으로 이지스함을 정비하는 건 MRI 없이 뇌수술을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세게 밀어붙이며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단어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어요. 좋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트윈 없이 전통 방식으로 정비하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 겁니까?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물었습니다. 그레고리와 수전이 화면 너머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그 짧은 시선의 교차 속에 저는 앞으로 벌어질 참사의 전조를 희미하게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레고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지스함 한 척의 종합 정비를 완료하는데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동일한 작업을 저희가 전통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최소 34개월입니다. 그것도 모든 인력과 도크가 최적의 상태로 가동된다는 전제하에서요. 34개월이라는 숫자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제 위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알겠습니다. 34개월은 수용 불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응급처치 수준의 정비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가장 급한 내척, 도크에 묶여 분해된 상태인 함정부터 응급 복원을 시도해 주십시오. 비용은 국방부 긴급예비비에서 무제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8시간 안에 첫 번째 결과를 보여달라는 브래들리 소장의 요구가 머릿속에서 시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를 끊고 저는 즉시 국방부 조달 채널을 통해 헌팅턴, 잉걸스와 베스 아이어녹스에 긴급 동원 명령을 하달했어요. 전국에서 가용한 이지스 자격 인증 엔지니어 45명,
전원에게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그중 120명의 보조 기술 인력이 추가 편성되어 하와이 진주만, 일본 요코스카, 괌해역 3곳으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자기 확신을 안고 그날 밤 사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의 기술력이 한국 따위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부터 상황은 제 상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곳은 하와이 진주만이었습니다. 새벽에 현장에 도착한 미국 기술팀 47명이 도크에 묶여있는 이지스 구축함의 전투정보실에 진입하여 메인 콘솔에 전원을 올리려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현장 팀장의 목소리는 경악 그 자체였어요. 콜먼 차석 대표님, 콘솔 전원은 올라가는데 부팅 과정에서 한국 측 디지털 트윈 서버와의 인증 동기화를 요구합니다. 서울 클라우드 접속 코드가 차단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미인과 접근으로 분류하고 자동으로 방화벽을 올려버립니다. 강제로 우회하려 하면 레이더 냉각, 회로의 과전류 보호 장치가 작동하여 보드 전체가 타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 미국이 설계한 군함인데 왜 우리가 접속을 못합니까? 로키드 마틴에서 발급한 마스터 보안키를 꽂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로키드 마틴 마스터키로도 안 됩니다. 현장 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한국 컨소시엄이 MRO 도입 시 구축한 보안 아키텍처가 물리적 하드웨어 계층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센서 하나하나에 고유 인증 해시값이 부여되어 있고 이것이 서울 클라우드와 실시간 대조되어야만 시스템이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은 그대로인데 스마트키 없이는 시동 자체가 안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키를 복제하려 하면 엔진이 스스로 타버리는 자폭 장치가 달린 스마트키요.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제 커리어가 끝나는 것이기에 악을 쓰며 다그쳤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NSA의 사이버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 암호를 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사이버 역량이 세계 1위인데 한국 조선소가 만든 보안 정도를 못 뚫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현장 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석 대표님, 저희 팀에 NSA 출신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6시간째 시도하고 계시는데 본인들 표현으로는 이건 자물쇠가 아니라 생체 인식 시스템이라서 열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호를 깨는 게 아니라 한국 서버가 실시간으로 발급하는 일회용 인증, 토큰이 있어야 하는 구조라 물리적 해킹이 불가능하다고요. 수화기를 쥔 제 손에서 땀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오전 햇살이 평화롭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내면은 한겨울 북극해처럼 얼어붙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제가 설계한 18% 관세가 미해군을 마비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저는 2번째, 3번째 지시를 연달아 내렸습니다. 한국 디지털 시스템을 우회하여 완전 아날로그 수작업으로 부품을 재조립하라. 설계 도면은 로키드 마틴 원본을 사용하고 한국이 추가한 소프트웨어 레이어는 무시하라. 하지만 현장에서 돌아온 결과는 또 한 번 제 상식을 박살냈습니다. 요코스카 기지에서 수작업 정비를 시도한 미국 기술팀이 전화로 보고해 온 내용은 이랬습니다. 로키드 마틴 원본 도면대로 조립을 시도했으나 한국 컨소시엄이 MRO 과정에서 자체 개량한 부품이 137종 발견되었습니다. 원본 도면에 없는 부품들이라 조립 위치와 토크 값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측이 자체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면서 원본 설계와 상당 부분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감히 우리 군함의 설계를 허가 없이 변경해. 그건 계약 위반 아닙니까? 비서가 급히 관련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읽어보니 맥이 풀리더군요. MRO 계약서 제23조에는 정비 효율 향상을 위한 비핵심 부품의 개량은 분기별 보고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한국 컨소시엄은 매 분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개량 보고서를 빠짐없이 제출해 왔더군요.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 개선 작업이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개량 덕분에 이지스함의 레이더 탐지 반경이 기존 대비 28% 향상되었고 엔진 연비도 15% 개선되었다는 펜타곤의 감사 보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시킨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준 설계도를 기반으로 더 좋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더 좋아진 부분의 설계 데이터는 전부 한국 측 클라우드에만 존재했죠. 72시간. 브래들리 소장이 준 48시간의 데드라인은 이미 하루나 더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요코스카, 괌해역 세 곳의 미국 기술팀. 전원이 완전한 기술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20명의 미국 최정예 엔지니어들이 72시간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렸지만 한국이 구축해 놓은 디지털 생태계의 벽 앞에서 단 한 척의 이지스함도 정상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USTR 사무실 소파에 뻗은 채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3일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 아래 그늘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이 지저분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흘 전 관세 서명 축하 파티에서 샴페인을 기울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꼬라시였죠. 그때 마이크 팔레티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리처드, 상황이 더 나빠졌다. 그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더 나빠진다니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있어. 저는 피식 자조적인 실소를 흘리며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블룸버그 긴급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MRO 중단 사태에 대한 뉴스가 월스트리트를 강타한 것이었어요. 로키드 마틴 주가 장중 14% 폭락, 레이시온 11% 급락, 제너럴 다이나믹스 9% 하락, 헌팅턴 잉걸스 17% 폭락, 뉴욕 증권거래소 방산 섹터 서킷 브레이커 발동. 붉은 숫자들이 화면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방산주를 내다 팔고 있어. 이유는 간단하지. 한국 없이는 이지스함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72시간의 실패로 증명되어 버렸으니까. 두뇌 없는 군함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조원짜리 깡통이고 그런 깡통밖에 못 만드는 방산업체의 주식을 누가 사겠어? 저는 태블릿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기기가 소파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마이크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이어갔어요. 일본 방위성에서 1시간 전에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요코스카에 있는 한국 MRO 팀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 2척의 정비도 함께 맡고 있었거든. 한국이 손을 놓으면서 일본 배까지 같이 멈춰버린 거야. 일본 방위대신이 직접 우리 국무부에 전화해서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동맹국의 안보까지 위험해졌다며 격한 항의를 했다더군.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야.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다시 집어 스크롤을 내렸어요. 호주 해군이 한국 컨소시엄에 위탁한 호바트급 구축함 정비 일정도 전면 중단됐어. 호주 국방장관이 직접 성명을 내서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이 인도태평양 전체의 해군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단순히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본, 호주까지 끌어들이는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 위기로 번져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설계한 18% 관세라는 돌멩이 하나가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떨어져 그 파문이 동맹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쓰나미로 변해버린 것이었어요. 마이크가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처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다. 내일 오전 10시. 주제는 18% 보편관세가 국가 안보에 미친 영향. 그리고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은 바로 너야. 그 순간 제 시야가 순간적으로 까맣게 좁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미국 정치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워싱턴 관료는 없습니다. 실시간 TV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상원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는다는 것은 곧 전 세계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마이크, 변호사를 구해야 하나? 저는 반쯤 농담으로, 반쯤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변호사보다 기도가 더 필요할걸.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의 러셀 상원 오피스 빌딩 앞에는 이미 수십 대의 방송 중계 차량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인 216호실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사형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복도 양쪽에 빽빽하게 늘어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고 마이크 숲이 제 입가에 들이밀어졌지만
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만 응시하며 걸었습니다. 청문회장의 묵직한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반원형으로 높게 올라간 의원석에 앉아 있는 상원의원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관통했습니다. 그 시선들의 온도가 얼마나 차갑고 적대적이었는지 7월의 워싱턴 열기가 청문회장 문턱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는 것 같았어요. 증인석은 의원석보다 한 단 낮은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로마 원형 경기장의 투기장처럼 사방이 높은 자리들로 둘러싸인 그 고독하고 낮은 의자에 앉는 순간 텔레비전 카메라의 붉은 녹화등이 일제히 저를 향해 빛났습니다. CNN, FOX, MSNBC, 블룸버그. 미국의 모든 주요 방송사가 이 청문회를 생중계하고 있었죠.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레리 크로포드가 나무 망치를 3번 내리치며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오늘 이 긴급 청문회는 18% 보편관세 정책이 미합 중국의 국가 안보에 끼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증인 리처드 콜먼 미 무역대표부 차석 대표는 선서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 문장이 제 입에서 나오는 동안에도 심장은 갈비뼈를 부숴버릴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선서가 끝나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위원장 크로포드 의원이 안경 너머로 저를 차갑게 쏘아보며 입을 열었죠. 콜먼 차석 대표, 당신은 18% 보편관세 법안을 설계할 때 국방부와 사전 조율을 거쳤습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제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물컵에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카메라가 잡을까봐 도로 내려놓았어요. 위원장님, 18% 관세는 순수한 통상 정책으로 설계되었으며 국방 분야에 대한 별도의 영향평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장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돌풍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크로포드 위원장의 눈썹이 위험하게 치켜 올라가더군요. 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제 말을 천천히 반복하더니 그가 볼펜을 책상 위로 가볍게 던졌습니다. 그 볼펜이 탁상에 부딪혀 건조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콜먼 차석 대표, 현재 미 태평양 함대 이지스 구축함 14척 중 몇 척이 정상 작전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 MRO 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함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4척 전부가 정상 작전 불가라는 뜻입니까? 크로포드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청문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기자석에서 속기 키보드 소리가 기관총처럼 쏟아졌으며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경악이 뒤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죠. 다음 타자는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소속의 다이앤 추 의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을 쏘며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콜먼 차석 대표, 제가 가지고 있는 국방부 비밀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 해군 이지스함 정비의 67%를 한국 컨소시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입술을 적시며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67%를 몰랐다. 추 의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한국 조선소의 MRO 불량률이 0.002%로 미국 본토 조선소의 3.7%와 비교할 때 1850배 더 정밀하다는 사실도 모르셨겠군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숫자를 처음 듣는 것이었으니까요. 추 의원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차석 대표, 당신은 미합 중국 태평양 방어선의 67%를 책임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지도 않은 채 관세 폭탄을 설계한 겁니다. 마치 자기 집의 전기 배선도를 보지도 않고 두꺼비 집 차단기를 내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집이 칠흑 같은 어둠에 빠졌고요. 청문회장에서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넥타이 매듭이 목을 조이는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풀어 당겼어요. 그때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애리조나 출신 무소속 마크 켈리 의원의 발언이 제 심장에 최후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켈리 의원은 전직 해군 조종사 출신답게 군사적 맥락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콜먼 차석 대표, 핵심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우리 이지스함에 대한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할 수 있으니까. 청문회장이 묘지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입을 열어야 했지만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를 않았어요.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켈리 의원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겨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레이더 냉각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상적인 요격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켈리 의원의 목소리가 청문회장 전체를 떨리게 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증인석의 녹색 천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 상태에서의 요격 성공률은 평시의 4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국방부에서 보고받았습니다. 40%라고요? 켈리 의원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말은 중국이 미사일 10발을 쏘면 6발은 그대로 우리 군함에 꽂힌다는 뜻입니까? 콜먼 차석 대표. 당신이 만든 관세 때문에 미해군 장병, 수천 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증인석 테이블 아래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와이셔츠 등판은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의 묵직한 참나무 문이 다시 거칠게 열리면서 국방부 연락관으로 보이는 군복 차림의 해군 대령 한 명이 급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위원장석 옆으로 다가가 크로포드 위원장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위원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더니 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한국 측으로부터 공식 성명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띄우겠습니다. 청문회장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 측 통보문의 영문 번역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은 채 목을 빼고 그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의 혈액이 발끝으로 쭉 빠져나가며 시야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신 대한민국 K조선 MRO 통합운영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명의, 수신 미합 중국 국방부, 무역대표부, 상원군사위원회, 제목 MRO 서비스 정상화 조건 및 공급망 안정성 회복 로드맵 제시. 한국 측의 통보문은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수술 도구처럼 차갑고 정밀한 문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본건은 양국 간 체결된 한미 첨단 함정 유지 보수 협력 조약, 제4조 나항에 따른 품질 보증 의무의 정상적 이행과 관련된 통보임을 먼저 밝힙니다. 미합 중국 정부가 시행한 18% 보편관세 조치는 MRO 부품, 글로벌 공급망의 단가, 체계의 즉각적 교란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기존 계약 조건하의 정비 품질 기준인 불량률 0.002% 이하를 보증할 수 없는 환경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미합 중국 본토 기술 인력에 의한 무단 시스템 접근 시도가 복수 차례 탐지되었으며 이는 동조약 재구조 가항 비인가 접근 금지 조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72시간 전 제가 직접 지시한 미국 기술팀의 강제 접근 시도가 조약 위반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당사는 다음 조건이 공식 충족될 때까지 MRO 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유지합니다. 첫째, 18% 보편관세의 전면, 철회 또는 동맹국 안보 관련 품목에 대한 완전 면제. 둘째, 무단 시스템 접근에 대한 미합 중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확약. 셋째, MRO 계약 단가의 공급망 변동 자동 연동 메커니즘 도입. 상기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에 대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접근 권한은 동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석에서 속기 소리가 미친 듯이 쏟아졌으며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경악이 뒤섞인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크로포드 위원장이 나무 망치를 연달아 내리치며 질서를 회복시킨 뒤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 일종의 체념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콜먼 차석 대표, 한국 측은 관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설계한 정책이 이 사태를 초래했으니 당신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다고 믿었던 18%라는 숫자가 산산조각 나서 파편처럼 흩어지고 있었어요.
시장의 크기가 곧 권력이라는 제 평생의 신념이 그 차갑고 정밀한 한국의 통보문 앞에서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소리를 저는 청문회장의 그 수천 개의 시선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저는 러셀 상원 빌딩의 남쪽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정문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벽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비상계단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선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이 뜨겁고 거칠었어요. 와이셔츠 등판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넥타이는 이미 청문회장 안에서 반쯤 풀어헤친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블룸버그 속보 알림이 연달아 뜨더군요. 청문회 요격 성공률 40% 발언 직후 방산주 2차 폭락.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800포인트 급락. 태평양 함대 마비 장기화 우려에 국채 금리 급등. 제가 쏘아 올린 18%라는 불꽃이 월스트리트까지 집어삼키며 미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폰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백악관 비서실 수석보좌관이었어요. 텍스트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대통령 집무실 지각 불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호출이 온 겁니다. 그것도 비서실 수석보좌관 명의로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워싱턴에서 20년을 굴러온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를 만나겠다는 것은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목을 치려는 것이라는 뜻이었죠. 오후 2시 45분. 백악관 서쪽 별관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넣어 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침에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해 둔 것이었어요. 12줄짜리 짧은 사직서의 모서리가 가슴팍에 닿을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로 통하는 복도를 걸어갈 때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도 양쪽에 대기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거든요. 어깨 위에 별이 세, 넷씩 달린 장성들이었습니다. 합참의장, 태평양 사령관, 해군참모 총장, 해군작전 사령관, 미합 중국 군부의 최고 수뇌부가 전부 이 복도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동정도 아닌 표정이었어요. 마치 교통사고 현장의 처참한 잔해를 바라보는 듯한 담담하고도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벌 오피스의 하얀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는 대통령 직무 책상인 레졸루트 데스크에 앉아 있지 않고 창문 앞에 서서 남쪽 잔디밭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국방장관, 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비서실 수석보좌관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장례식장의 조문객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창문을 향한 채 등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의 톤이 평소 TV에서 보던 호쾌하고 공격적인 어조가 아니라 낮고 건조하고 억눌린 것이어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소파 맞은편의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쿠션에 닿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죠.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보통 때와 달리 피로와 분노가 켜켜이 쌓인 무거운 빛을 띠고 있었어요. 콜먼, 자네가 설계한 18% 관세의 연간 예상 수입이 얼마라고 했지? 3,200억 달러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3,200억 달러. 트럼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오전 청문회 이후로 방산주 폭락과 국채 금리 급등으로 미국 금융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야. 트럼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거렸습니다. 자네가 벌어주겠다던 3,200억 달러의 4배에 가까운 돈이 나흘 만에 증발한 거야. 관세로 벌기도 전에 시장에서 4배를 날려버린 거지. 이게 자네가 자랑하던 완벽한 설계인가?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3,200억 달러를 벌려다 1조 2천억 달러를 날렸다. 그 단순하고 잔인한 산술 앞에서 제가 내세울 수 있는 논리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나 레졸루트 데스크 뒤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에서 두꺼운 행정명령서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펼치더군요. 그 폴더의 첫 페이지에 찍혀 있는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쉬고 갔습니다. 행정명령 제-XXO 18% 보편관세의 동맹국 안보 관련 품목 긴급 면제 및 한미 첨단 함정 유지 보수 협력 정상화에 관한 건. 이건 사실상 제가 설계한 관세 법안의 핵심을 도려내는 수술이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안보 관련 품목에 대해 18% 관세를 전면 면제한다. 이것은 곧 제가 3달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완성한 그 완벽한 그물망에 한국이 유율이 빠져나갈 수 있는 대형 구멍을 뚫어버린다는 뜻이었죠. 트럼프가 만년필 뚜껑을 열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사인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지. 그가 만년필을 공중에서 멈춘 채 말했어요. 나는 딜을 한다. 자네도 알잖아. 이기는 딜을 해야 하는데 자네가 나한테 가져온 건 지는 딜이었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만하게 봤다고? 한국은 우리 군함에 두뇌를 쥐고 있었어. 두뇌를 쥐고 있는 상대한테 관세 몽둥이를 휘두른 건 자기 머리를 자기 손으로 때린 거나 마찬가지야. 트럼프의 만년필이 행정명령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내려찍혔습니다. 사각사각. 그 사인 소리가 오벌 오피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어요. 불과 나흘 전 같은 만년필이 같은 책상 위에서 18% 관세 법안에 서명했을 때의 그 화려하고 승리감 넘치던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같은 펜, 같은 책상, 같은 대통령. 하지만 나흘 전에는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던 그 펜 끝이 오늘은 제가 만든 작품의 사형 집행 영장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사인을 마친 트럼프가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저를 보았어요. 콜먼, 자네 사직서는 갖고 왔겠지?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내 레졸루트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르르 진동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트럼프가 제 사직서를 한번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도 좋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벌 오피스를 나서며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이미 전화기를 들고 펜타곤에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행정명령 서명 완료를 즉시 통보하라. MRO 재개 일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을 때 아까 그 장성들이 여전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어요. 그 짧은 시선 속에 담긴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백악관을 나온 저는 택시도 잡지 않고 걸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따라 동쪽으로 아무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걸었어요. 워싱턴의 7월 오후 햇살이 머리 위에서 가차없이 내리쬐었지만 몸은 한겨울처럼 싸늘했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어 팔에 걸치고 풀어헤친 넥타이를 잡아당겨 아예 벗어 주머니에 구겨 넣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새 포토맥 강변의 산책로에 서 있더군요. 강물 위로 석양이 주황빛을 흩뿌리고 있었고 조깅하는 시민들이 제 옆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나흘 전 제 샴페인 잔에 비치던 그 워싱턴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그 하늘 아래 서 있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앱을 열자 이미 톱뉴스가 바뀌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 안보 품목 관세 긴급 면제 행정명령 서명. 한국 MRO 정상화 협상 즉시 개시. USTR 차석 대표 콜먼 사임. 제 이름 석 자가 실패의 대명사로 전 세계 헤드라인에 박혀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리를 가장 세게 때린 건 제 사임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헤드라인 아래에 실린 후속 기사 하나가 저를 완전히 멈추게 했거든요. 한국 K조선 MRO 통합운영센터 미측 행정명령 확인 후 4시간 만에 전 함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 접근 권한 복구 완료. 한국 엔지니어 1차 복귀팀 200명 내일 진주만 도착 예정. 나머지 450명 순차 복귀. MRO 정상화까지 예상 소요. 기간 2주. 2주. 그 숫자가 눈에 꽂혔습니다. 미국 최정예 엔지니어 120명이 72시간 동안 매달려도 단 한 척도 건드리지 못한 그 이지스함들을 한국은 2주 안에 전부 정상화시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행정명령이 서명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시스템을 복구하고 인력 재배치 계획까지 즉시 발표하면서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스트를 보내 사정하지도 않았고 외교적 수사로 유감을 표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쥐고 있는 카드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스스로 깨닫도록 놔두었던 겁니다.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두른 손이 부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뻔하고도 잔인한 교훈을요. 시장의 크기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깊이가 권력이었어요. 20년간 저는 관세라는 무기만 갈고 닦아왔습니다. 상대국의 수출 의존도를 계산하고 세율의 칼날을 조정하고 타격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 20년 동안 관세 따위로는 건드릴 수 없는 깊이의 기술 생태계를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예지 정비 플랫폼,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자체 개량 부품 137종.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절대적 방패였어요. 관세라는 오래된 몽둥이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21세기의 새로운 성벽이었습니다. 저는 포토맥 강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면 늘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K-팝 같은 소비재 브랜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간판 뒤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군함조차 자기들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기술 인프라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의 깊이를 저는 관세율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강 건너편으로 펜타곤의 오각형 실루엣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건물 안의 장성들이 지금쯤 한국과의 MRO 정상화 협상을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뿌려놓은 재앙의 뒷수습을 하면서요. 제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비로소 하나의 진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진짜 힘은 관세 장벽을 쌓는 손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두뇌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 두뇌를 가진 나라였고 미국은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기려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마이크 팔레티였어요. 리처드, 괜찮아?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다가 내려놓고 나서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이크, 우리가 틀렸어. 한국을 하청업체라고 생각한 게 처음부터 틀린 거였어. 저 나라는 하청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 주권 국가야. 관세 따위로 무릎 꿇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전화기 너머에서 마이크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이제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포토맥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에 길고 붉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20년 전 처음 USTR에 출근하던 날에도 이 강을 건넜었죠. 그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오늘은 세상이 이미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채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웠습니다. 오만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나니 비로소 진짜 세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증명해 보인 그 대체 불가능의 힘. 그것은 제게 커리어의 끝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보는 눈의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관세의 시대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그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페이지를 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18% 관세에 맞서 태평양 함대를 멈춰 세운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